안녕하십니까. 별의별 교육연구소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무엇인가요? EBS 다큐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다큐멘터리는 혁신학교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혁신학교가 어떤 준비를 해야지 미래의 학생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조망하는 다큐일 텐데요. 이 전체 5부작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1부에서는 폐교 위기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교를 혁신 교장선생님이랑 이런 구성원들의 협력으로 이런 개선해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런 경쟁 중심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자 이런 혁신학교의 수업의 변화의 노력을 담았고요. 3부에서는 외국의 혁신교육 사례를 통해 혁신교육의 방향을 좀 모색을 해봤고요. 4부에서는 혁신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학 진학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5번째에서는 혁신학교 졸업생들이 나와서 진솔하게 혁신학교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앞으로 이런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성 선생님이 너무 요약 정리를 잘 해주셔갖고 다큐를 이제 전체 보지 않은 선생님도 이런 흐름으로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혁신학교라고 이제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자발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의 교육의 운영의 주체가 어떤 교육 행정이나 정부 또 교육 당국에 있었다면 선생님들이 자발성을 갖고 이제 시작되었고 그것이 거꾸로 제도권 교육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거는 기대가 저는 굉장히 큰데요. 우리 대성쌤은 혁신학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혁신학교는 학교의 이런 경영이나 의사결정에서 구성원들이 최대한 민주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고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학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단어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혁신학교 하면 무엇이 모두가 주인이 된다. 모두가 주인이 된다. 저는 이제 자발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그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사실은 걱정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3부를 선택한 이유는 특별히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미래 학교의 모습과 우리 교육을 한번 함께 이제 비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저희 이 다큐가 혁신의 또 다른 상상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국의 아칸소주에 있는 포트 스미스 퓨처스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자, 이 학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성쌤 좀 설명을 해주셔요. 저도 근데 다큐를 2번 봤는데 특히 갑자기 돌발 질문을 하시면 좀 항상 어려움이 겪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학생들이 이제 경쟁 중심이 아니라 그 안에서 크루라고 하나요? 그런 약간 가족 같은 그런 형태로 수업 외에 삶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수업에 있어서도 기존 교육과는 많이 개선된 점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어떤 또 혜성쌤께서는 눈여겨보신 게 있나요? 저희 대성쌤은 혼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보고라고 했는데 대성쌤은 사실은 이제 저보다 먼저 2번에 걸쳐서 봤는데 이거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칸소주에 있는 퓨처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크루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교사라고 부르지 않고 어드바이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한 명이 15명에서 20명 정도의 학생들을 이제 담당하게 되고 이제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 플랜을 이제 짜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대성 선생님이 좀 기억이 나도록 좀 얘기를 해볼게요. 수요일에는 인턴십 데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인턴십 데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인턴십 데이에서 좀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보통은 직업계구나 이런 데서 이제 직업 체험 교육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자유학기제와 관련돼서 직업 현장을 방문해서 체험 중심 교육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혜성쌤이 말씀을 해주시니 제가 막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배워서
그게 교실의 수업까지 이어졌던 그런 것들이 되게 아이들 입장에서도 되게 도움이 됐다라고 했던 그 인터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그 제도일 텐데 이것을 아예 교육과정 속에 이제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이제 하는 인턴십 데이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어떤 친구가 이제 장래희망이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실제로 이 친구가 수혈만 되면 저희 의족이라고 하잖아요. 의수랑 의족을 제작하는 업체에 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실제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말하게 되는 게 막연하게 꿈꿨던 나의 미래, 나의 모습이나 실제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의미가 깊었다. 그리고 이제 그 업체에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학생과 함께 협업을 해서 굉장히 좋았다. 이 학생이 꼭 우리 업체로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활력과 자극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디자이너 친구가 나와요. 디자이너 친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또 제가 틀릴까봐 조금 염려되는데 제 신발이 맞나요? 그 신발을 만드는 여학생이 근데 되게 그 어린 아이들이 자신들이 신는 신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잘 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생산자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되게 다양한 신발을 만들었고 그게 실제로 생산까지 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 제가 이제 그 다큐를 보면서 이 배움이라는 게 진짜 바로 삶과 이렇게 맞닿을 수만 있다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이 다큐를 보면서 조금 씁쓸했던 게 우리의 학생들을 이제 바라보게 돼요.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떤 성과를 고등학교 같은 경우 성과를 말할 때 이 입시 결과를 빠지지 않고 꼭 넣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을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과가 있어서 그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이제 성적이나 주위의 기대 그리고 제한된 정보에 의해서 이제 한정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진로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저희가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삶과 닿아 있는 정말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런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그리고 깊은 경험을 제공한다는 게 인상적이었고 여기에서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전공 수업 WATC라는 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학점 인정 제도죠. 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리의 학점 인정 제도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저희도 활발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은 저희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성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셔야. 그래서 이제 학점 인정을 하는 거를 이제 그 인정하는 기관의 범위가 좀 더 다양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제 대학이라든가 이런 전문 교육기관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아까 말씀했던 그 진로 체험이나 직업 체험하는 그런 기관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봉사활동, 뭐 시민단체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좀 광범위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이런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제 배움도 갖고 이제 이 준비하는 것도 훨씬 더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학점 인정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라는 곳에 우리가 진학을 하면 그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받는 교육에 국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에서 저희가 교육의 보편성 못지않게 또 학생들이 다양한 꿈과 끼가 있다라는 거, 수월성의 교육의 측면에서 그 학생들을 필요한 교육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참 부러웠다는 그 부럽고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기말고사가 좀 다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근데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근데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등수를 매기기 위해서 공정성에 아주 중점을 두고 그렇죠. 단일한 문제를 같이 푸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는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곳에 가서 이렇게 현장에서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산출물을 가져와서 약간 질적인 평가 혹은 뭐 포트폴리오라든가 그 전시를 직접 자신의 이런 결과물을 전시한다고 이런 형태로 평가했던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 저도 이제 대성 선생님이 항상 과정 중심 평가를 말씀하시면 굉장히 이상적인 말이지만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배가 아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자신의 진로와 그 관련된 분야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엔 그게 학생별로의 맞춤형 학습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그러면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학생이 한 그 포트폴리오 그리고 학생들이 가진 경험에 대한 상호 공유를 통해서 진짜 평가의 의미, 환류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말고사를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습이 이제 비춰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학교가 나옵니다. 오픈 월드 러닝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 오픈 월드 러닝 커뮤니티. 발음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까 우리 대선 선생님이 말했던 크루와 관련돼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인상 깊어서 이 기억이 약간 더 쉬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학교였고요. 근데 거기가 좀 이상적이었던 게 요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이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학교 밖에서 혹은 가정 밖에서 이런 관계 맺기가 어려운데 이런 오픈 커뮤니티 학교에서 다양한 계층 그리고 학력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이런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크루가 돼서 배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이렇게 거기서 보면 참 또 인상 깊었던 게 지식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배움의 공동체를 넘어 약간 삶의 공동체가 됐던 그 학교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크루, 우리 말로 하면 공동체라는 말과 가까울 텐데 참 이 말을 들으면 참 찌릿찌릿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7개 학년의 학생들이 460명이 모였습니다. 이 학생들별로 이제 크루라는 어떤 공동체를 맺게 되는데요. 다 문화도 다양하고 살아온 배경과 인종이나 어떤 경험도 다양한 이 친구들이 이런 크루를 형성되는데, 이 크루는 굉장히 밀접한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혁신학교를 보면 윤리적 생활 공동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조금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이 어떤 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속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의 일들, 교육 활동에 대한 것들을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이제 결정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참 이상적인 모습이 고학년 학생들과 저학년 학생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끈끈한 관계 맺음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까 오픈월드 러닝 커뮤니티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된 거는 끈끈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을 또 해야지 우리 대성전이 당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도 학업을 이탈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어떤 사회 경제적 환경과 그리고 그런 스키마들이 다 다른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크루로 형태로 꽁꽁 묻혀진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혐오라고 해서 약간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이나 배척감을 갖거나 멸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다양한 집단들 간의 성별 혹은 계층 간의 그리고 뭐 이런 너무나 많은 계층들 간에 아주 이렇게 첨예하게 이런 대립하는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런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그 성장기 때 다양한 교류를 통해 그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같이 삶을 함께하고, 특히나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학생들이 약간 그 심리 상담을 서로 공동 집단 상담을 받듯이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깊은 유대감을 또 형성을 하더라고요. 인종을 떠나서 이런 여러 가지 소속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힌트를 줬는데 캐치를 못하세요. 그리고 우리 대성쌤은 언제나 정답만을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기를. 아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우리 대성쌤이 잘하는 이제 좀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양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 시골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둑고양이 그런 이미지도 있었고 밤에 반짝반짝거리는 눈빛과 아기 목소리를 닮은 그런 고양이 특유의 그런 습성들을 조금 어려워하고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밤에 이제 근무를 서면 주변에 이제 고양이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고양이들이 군인들이 남긴 그 짬이라고 하죠. 그걸 먹고 거의 짬 타이거라는 이제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제 거대한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양이의 습성을 두려워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강아지들은 꼬리를 흔들면서 항상 사람을 따르고 다가오니까. 근데 저희 집에서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를 키우고 나서 고양이가 갖고 있는 그런 섬세한 매력들이 보이는 겁니다. 항상 도도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속에서 주인과 가족들을 소중히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딱 앉아있으면 어느 순간 와갖고 이게 꼭꼭이라고 하는데 제 고양이 홍보대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안마도 해주고 또 사람한테 이렇게 쓱 이렇게 부드러운 털을 이렇게 문질러줘요. 그럼 그게 굉장히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하거든요. 제 말이 너무 기다려졌나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모습을 보면 소외라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했지만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했지만 참 힘에 부치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보다 어린 교사도 그런데 어리고 아직 배우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 크루의 장점은 무엇이냐? 이런 학생들의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때로는 꾸짖어주고 이런 꾸짖어도 왜 그거 레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이제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대성 쌤이 정답을 못 맞췄는데 정답을 공개하면 이 오픈월드 러닝 커뮤니티는 미국의 다른 학교들에 비해 90.7%라는 높은 졸업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다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죠. 교사와 학생들 간에 너무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정말 수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자, 오픈월드 러닝 커뮤니티에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다큐를 보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적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혁신 교육을 많이 닮았다. 그래서 그 배움에 있어서 좀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이게 그냥 거꾸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내가 또 못한다고 더 좌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렇지 않고 잠깐 스탑. 예. 그게 기다려줬다는 말이잖아요. 예.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세요. 우리 김대성 씨는 너무나 대성 쌤은 너무나 이제 예. 사례를 제 사례를 얘기할까면 그 다큐의 사례인가요? 아니 본인의 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구독자가 아직 20명이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근데 제가 이 다큐에서는 이렇게 쉽게 말을 했지만 근데 현장 교사로서 실제 경험을 말하자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니까 그 빠르게 아이들을 끌고 가고 싶은 교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애정일 수도 있고 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아이들 좀 특히나 가장 큰 문제가 이 학업적인 거를 좀 못하는 부진한 친구들은 단순히 학업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동기, 학습 동기나 학습 태도나 뭐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게 잘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우선은 학부모님을 같이 만납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제 기다려주기를 하기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나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다려주기라는 개념이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해서 학습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 같으면 다가가서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다려주기라는 것은 그러면은 아까 대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런 적극적인 조력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적극적인 조력 활동인가요? 학부모님과 같이 만난다는 거 상담을 지원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전에는 막 나머지 공부를 시킨다든지 뭐 평가 문제를 나왔습니다. 예. 나머지 공부. 네. 보충학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로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 조성이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왜냐니까 그 학생이 이제 학교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같이 공존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함께 가야지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성 쌤은 너무 순수해갖고 제가 이렇게 좀 네, 좀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다려주기의 개념은 우리 대성 쌤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의 총체적인 삶 전반을 이제 케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런 역할로서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거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너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한번 수업 속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생한테 질문하고 한 몇 초나 기다려 주셔요. 근데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근데 한 10초는 주는 것 같습니다. 와 훌륭하네요. 저는 근데 반성을 해봅니다. 제가 딱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쭉 한번 스캔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도 그렇고 이제 똑똑하거나 이제 성격이 급한 친구들은 바로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교실 속에 있는 20명의 학생들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에 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교육은 요 40분이라는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빨리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영상에서 이제 교수 선생님은 이런 기다려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탁구잖아요. 제가 공을 탁 쳤어요. 근데 대성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탁 그 얘기를 끊어버려요. 주중에 참견을 해버려요.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탁구 딱 공 쳤으면 대성 선생님이 딱 칠 때까지 저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잠깐 요거까지만 죄송합니다. 또 끊었습니다. 기다려주기를 하고 그럼 학생들은 무엇을 할까? 요거까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또 자기주도 학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교사가 이제 과거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조력자 역할을 하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배움을 키워나가는 형태가 아니었나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이제 어떤 그런 기다려주는 활동에서는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의 어떤 배움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생각해보는 답을 찾을 수 있게 시행착오를 우리 대성 선생님 전문가거든요. 창의적 문제 해결, 디자인 싱킹 스스로 생각을 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학생들은 그 자기의 생각을 갖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생각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론 수업식 수업들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대성 쌤들은 토론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셨잖아요. 예. 저희 채널에 꼭 영상 올려주십시오. 학생들이 어떤 토론을 하게 되는데, 저 발음 듣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생각을 가진 다음에 어떤 토론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그 다큐의 내용을 이제 저도 이제 좀 가물가물한데 그 자기 생각을 한번 지식을 배운 거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이렇게 남한테 표현해 보는 그런 활동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학생들하고 이걸 해요. 시장에 가면 뭐뭐도 있고 하면 뭐뭐도 있고 오이가 있고 그럼 오이도 있고 배추도 있고 이렇게 덧붙이기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론을 통해서 생각을 덧붙이거나 키워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성 선생님이 또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마다 이제 생각을 갖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배움을. 근데 그 배움을 또 나누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교육 현장에 있어서는. 근데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협력적인 배움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배움을 공고히 하는 방법은 결국은 함께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저희 배움 중심 수업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프로젝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오픈월드 러닝 커뮤니티 졸업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혁신학교에서도 염려하는 게 뭐냐면 자 그렇게 학습을 했을 때 그런 시행착오 과정 속에서 5개념이 형성되고 많은 길을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교육의 이제 기결점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이 되겠죠. 입시에서 조금 불이익이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학부모님들은 많이 하세요. 요 오픈월드 러닝 커뮤니티는 그런 의미에서 나름의 성과를 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입시를 준비했나요? 입시와 진로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우리 학교 우리나라로 따지면 종합생활기록부 전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론 SAT나 그런 시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다양한 그런 대학 진학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그런 시행착오 과정을 에세이로 담는다든지 혹은 교사의 추천서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아까 우리
AP라고 하나요? 그 이렇게 진로 체험이나 하여튼 그런 것들 과정을 거쳐서 생각보다 이 대학 진학률이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선생님 한 분이 5명, 6명의 학생들의 진로 과정, 그러니까 뭐 어떤 단순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진로 교육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오픈월드 러닝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학습의 주도성은 학생에게 있지만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학교의 교육 활동들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또 한번 이제 배가 아팠습니다.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두 학교의 사례와 덧붙여서 이제 조금은 좀 교육제도와 우리가 다른 이제 독일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 독일은 발음도 어렵습니다. 괴링켄 통합학교인가요? 괴팅켄 통합학교인가요? 통합학교 사례가 나오는데 좀 독일의 학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 학제까지 설명은 좀 자신이 없고요. 단지 선생님은 그 겸손하셔서 좀 교사의 권한이 되게 크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학부모 학생한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한 5년 정도였나요? 그 담임 교사가 그 같은 학급을 꾸준히 지도를 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뭐 좀 더 상위 학교나 뭐 직업 학교라든가 이런 진로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걸로 이렇게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독일의 이제 학제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메모를 해놔서 좀 소개해드리면 독일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이제 진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 가지 길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어떤 진로를 확정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그 과정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제도도 마련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이 괴팅켄 통합학교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학교 모델을 이제 통합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굉장히 참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독일의 학교는 이제 성적에 의한 이제 학급 편성이나 교육을 이제 맞춤형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성적에 대한 상관없이 다양한 학생들이 어떤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라면 이제 통합학교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수업 속 모습이 우리의 배움 중심 수업과 좀 담아 있었던 게 6명씩의 모든 수업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질 집단을 편성한다라고 합니다. 이질 집단을 편성한다라면 그 속에 이제 숨은 의도가 있겠죠, 대성 씨? 그 사회가 실제로 가장 이지 집단이잖아요. 근데 학교가 사회랑 가장 비슷해야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 이런 다양한 학생들 이해가 서로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움에 있어서도 내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 협력 관계를 좀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 여기서 정말 이건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런 수업해요. 6명씩 안 돼. 저희 4명씩 모둠을 편성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둠 편성에서 그 학생들을 촉진하고 조력하고 이제 전체 또 수업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독일은 부담임 제도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두 분이 같이 협력 지도를 하거든요. 이 모습은 참 이런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 속에서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이 두 분의 부담님들이 무려 몇 년이죠? 6년을 한 학급을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6년을 학생들과 만난다라면 그 학생에 대해서 모르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부모님들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의 친구 관계,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학습, 그리고 학생들이 또 생활, 이런 것들 다 아울러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떤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성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성 선생님이 학생들과 6년을 함께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6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을 이렇게 같은 학생을 지도했던 경험인데, 교직 경험 중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이런 성장 과정, 그리고 교사로서 저도 많이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유대감, 그런 게 상당히 그 교육 활동에 큰 보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이제 한 학교 선생님들이 4년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학년을 이렇게
매년 바꾸셔요. 그러면 어떻게 운이 좋게 어떤 학생은 2년을 담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번 다른 학년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을 만납니다. 3월에 학급 세우기를 하고 교육과정 운영하고 또 12월에 아쉬운 작별을 하는데 또 그 학생은 또 새로운 선생님한테 적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선생님이 두 분의 선생님을 만난다면 적어도 한 분의 선생님은 그 다음 해까지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라는 걸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많은 혹시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시사점들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 대성 선생님이 정리를 워낙 잘해주시지 않습니까? 또 적절한 감성적인 또 비유와 더 붙여서 이게 또 총체적인 한번 우리 교육과의 비교를 한번 해주셔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가족이 이제 해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가족을 넘어 뭐 혼밥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 어릴 때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집 밖에 나가면 항상 친구들이 와 있어서 같이 어울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형제도 적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 그런 학생들한테 이런 관계에 그런 범위를 넓혀주고 깊이를 해주는 게 아마 이제 학교가 그게 대안적인 역할을 해줬던 게 아닐까. 그래서 혁신학교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가족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부분, 유대감 그런 것들을 많이 학교가 이렇게 채워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현장에 나오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괴리감을 최대한 줄여주는 그런 현장 밀착형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밀착, 우리로 따지면 마을 교육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생각.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제도들을 보면은 이런 학제라든가 입시가 이런 많이 이제 그런 커뮤니티 학생들도 사회 진출하는데 이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돼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학교만 이렇게 혁신학교로 바꿀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학 입시라든가 뭐 취업이라든가 뭐 여러 측면까지 고려해서 혁신학교가 이렇게 좀 더 시스템화됐으면 사회적인 시스템화됐으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성 선생님이 이제 크게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참 감사하고 이제 좀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앞으로 10년은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육에 힘을 키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현재 학교가 만든다. 한 학생의 어떤 생애 주기에 적절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동체로서 미래의 또 많은 변화 속에서 개인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보듬어주는 공동체로서 그런 개인과 공동체를 아우르는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이제 많은 기여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면서 맞추고 싶어요. 우리 대선생님은 한 번 더 기회를 꼭 가져야 하기 때문에 혁신학교는 아이들의 다양한 빛깔을 키워주고 꿈을 응원하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선생님 또 이거 엔딩 해주시죠. 엔딩 요정. 네. 저는 이제 혁신학교 이야기 아까 뭐 가족 얘기해서 더 할 건 없고요. 단지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힘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가 스트레스가 되고 이제는 교사한테도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오면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의 또 다른 상상, 그거는 우리 따뜻한 교육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